제가 고야를 하기로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비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작가를 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 작가가 아니라 다른 작가, 다른 나라 작가인데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작가가 누가 있지? 그냥 그 생각이 그 시기 18세기 그 시기에 누가 있을까 그냥 했는데 고야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고야가 이제 18세기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물론 이제 19세기 초반에 죽었긴 했지만 그런데 정확하게 몇 년도에 태어난 것까지는 뭐 외우고 있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다비드가 1748년생이고 고야가 1746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살 차이예요. 2살 차이. 고야가 2살 형이에요. 다비드는 프랑스 사람, 고야는 스페인 사람. 그래서 그러면 고야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고야는 그런데 되게 많이들 아시잖아요. 작품, 유명한 작품 너무 많고 제가 고야 또 자료 조사하면서 고야는 일생 이야기도 재밌기는 하지만 작품 이야기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작품 이야기를 2주에 걸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너무 이야기할 작품이 많아서 이 고야도 몇 주 할 것 같아요. 몇 주 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제 예상에는 뭐 3주 정도 할 것 같은데 뭐 3주가 될지 아니면 뭐 2주에 끝날지 아니면 진짜 처음으로 4주까지 걸쳐서 할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야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모습이에요. 고야가 1748년에 태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1828년에 죽었어요. 생각보다 오래 살았죠. 80이 넘어서까지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 시절에는 당연히 카메라가 없어서 이렇게 초상화로 남아 있는 거죠. 이 작품은 자화상이고요. 1815년에 그려진 자화상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일까? 54에다가 15, 69. 60대 후반의 나이인데 생각보다 젊어요. 날짜를 잘못 적었나 싶을 정도로. 어쨌든 그리고 고야의 작품은 당연하게도 거의 대부분이라고 얘기할게요. 제가 찾아봤던 고야의 모든 작품은 다 프라도 미술관에, 스페인의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이 돼 있는데 또 제가 모르는 어떤 작품이 다른 나라에 있을 수도, 다른 미술관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조사한 모든 작품은 전부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돼 있었어요. 그게 근데 너무 당연해요. 이 시절에는 당연히 미술시장이 지금 같은 미술시장이 아니었고 고야 작품 같은 경우 고야는 다들 아시다시피 왕정화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야의 작품은 고야께 아니었어요. 왕의 것이었지. 물론 이제 초상화 뭐 이런 거까지 뭐 왕이 소유하고 이러진 않았겠죠. 하지만 고야의 유명한 작품들은 거의 전부 왕의 소유였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프라도 미술관에 거의 대부분 소장되어 있어요. 이 작품도 당연히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만 가봤거든요. 바르셀로나만 가봤는데 마드리드에는 가본 적이 없고 제가 바르셀로나에 거의 20여 년 전에 갔을 때 바르셀로나에 대한 기억이 좋지가 않았어요. 스페인이랑 이탈리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베니스 비엔날레가 있어서 저는 이탈리아는 로마 한 번 가보고 베니스에만 4번 가봤어요. 베니스에만. 그렇게 많이 갔는데 사실 스페인은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뭐 인상도 안 좋았고 스페인 뭐 관심도 없었고 사실 지금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프라도 미술관만큼은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프라도 미술관에는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고야의 전 세대 왕정화가인 벨라스케스의 작품도 거의 대부분 다 소장돼 있고 하다 보니까 프라도 미술관은 한 번쯤 가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 가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유럽에 또 다시 가게 될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전 항상 이렇게 얘기했죠. 유럽에 다음에 가게 되면 놀러는 안 간다. 일 때문에 가는 건 간다. 하지만 놀러는 가는 게 쉽지 않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고야는 1746년에 사라고사 푸에데 토도스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이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집이 고야의 생가예요. 고야의 생가. 사라고사. 여기 보면 여기 보이시나? 여기 뭐 고야라고 조그맣게 써 있죠? 고야의 생가라 해서 이렇게. 그리고 사라고사가 어디냐면 지금 제가 지도 구글 맵에서 지도를 캡처해서 왔는데 여기 프랑스가 있고 그다음에 스위스, 이탈리아가 이렇게 있고 여기 독일, 미넨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가 스페인이고 여기가 포르투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한다는 모나코는 여기 있고 파리는 여기 있고 리옹이 여기 있고 사라고사가 여기에요. 마드리드가 스페인의 중심에 있고 바르셀로나가 약간 서쪽에 있다면 사라고사는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 중간쯤에 있는 이쪽에서 고야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고야의 이름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페인 사람이 이름이 되게 길잖아요. 원래는 되게 긴데 이렇게 짧게 고야 같은 경우도 원래 풀네임 같은 경우는 프란시스코 호세 고야 이 루시엔테스예요. 원래 스페인 사람들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 성 다 붙이고 이름에서 엄청 길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고야는 프란시스코 고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호세 베니토 데 고야 이 프랑케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어머니는 그라시아 데 루시엔테스 이 살바도르예요. 되게 웃기죠. 그래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화가들과 다르게 되게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약간 나뉘어요.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 19세기 중반 이후 나왔던 그러니까 인상주의 그쯤의 유명한 화가들은 집이 거의 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인상주의랑 그 바로 전 미술사조인 낭만주의랑은 시대는 붙어 있기는 하지만 굉장한 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낭만주의 전까지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화가들은 왕정화가 아니면 뭐 교황이 의뢰를 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약간 그래요. 그래서 그 낭만주의 이전 미술사조인 작가들의 작품들은 개인 소장이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미술관에 소장돼 있어요. 작품 판매가 잘 안 되죠. 미술관에 있다 보니까. 뭐 가끔씩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다빈치의 작품이 최근에 나와서 최고가를 기록한 것처럼 그런 경우는 정말 흔치가 않지만 흔치 않아요. 어쩌다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전에 게다가 이제 고야 같은 경우는 18세기 사람이다 보니까 집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엄청 부자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지는 바스크 출신으로 종교 및 장식, 공예품을 전문으로 하는 금세 공인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예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고야도 피를
DNA를 예술적 DNA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뭐 성당을 건축하는데 장식을 하거나 아버지가 이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 가족은 조금 귀족 집안이었대요. 그래서 여기 제가 갖고 온 자료에 중하층이라고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사업으로 돈은 조금 버는, 그랬으니까 어머니가 귀족인데 그 어머니 이런 귀족인 딸이랑 결혼을 했겠죠. 고야의 아버지가. 그래서 왜 귀족이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어머니가 엄청나게 대단한 귀족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냥 뭐 중위권 약간 이런 정도의 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안을 상징하는 문장, 이렇게 그러니까 표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우리 뭐 루시엔테스 가문의 문장은 이거다. 약간 이런 것처럼 그런 문장이 있을 정도의 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부모님 밑에서 고야가 자랐고, 그래서 고야 같은 경우는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고야가 왕정화가였으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현실 상황, 그 다음에 전장의 참혹함 등등을 보여주는 판화, 그러니까 애칭 작품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 애칭으로도 되게 유명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작품이 있잖아요. 이성이 잠들면 괴물을 깨운다. 이 작품, 이게 애칭이거든요. 요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그 당시 시대를 생각해 보면 왕정화가가 이런 애칭 작품을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의외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를 하면 왕의 심기를 거스르면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고야는 그런 작품을 말년쯤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고야에 대한 평가가, 고야는 철학이나 신학적인 문제보다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대요. 현실적인 사람. 그게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어렸을 때 학교 친구 중에 마르틴 자파테르라는 친구가 있었대요. 그 친구랑은 그 친구가 죽을 때까지 평생 우정을 쌓았대요. 학교에서 만난 친구인데, 그런데 그 친구랑 편지를 주고받았대요. 이 자파테르라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게 지금 자파테르한테 보낸 편지의 원본 사진이거든요. 고야가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막 그림 같은 것도 그리고 편지를 이렇게 쓴 건데, 그 편지 내용을 봤을 때 고야는 뭔가 좀 현실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당시에 고야가 이제 좀 나이가 조금 들고 청소년이 될 때쯤 레알 아카데미아 데 벨라스 아르테스 데 산 페르난도라는 이제 미술학교 같은 학교가 만들어졌는데 여기 지원했지만 뭐 입학은 못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입학을 못했으니까 좀 실망을 했겠죠. 실망을 한 상황에서 고야가 로마로 여행 아닌 여행, 좀 뭔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요. 로마에 가면서, 왜냐면 당시만 해도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조금 지나고 로코코 시대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로마는 고대 문화의 산실이었단 말이에요. 이 18세기까지도. 지금도 뭐 로마에 뭐 이런저런 뭐 보러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여행 겸 유학 겸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간 거죠. 거기서 이제 뭐 이런저런 보면서 작품을 보면서 이제 그림도 그리고 당시 로마에서 대회를 그림 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2등상도 받고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상태에서 다시 고향인 사라고사로 돌아와요. 사라고사로 좀 돌아오는데 거기서 프란시스코 바에우 이 수비아스라는 사람과 함께 그림을 같이 그렸는데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바에우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프란시스코 바에우라는 사람이랑 같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사람도 당시에 조금 유명했대요. 근데 이제 와서 보면 고야 덕분에 이 프란시스코 바에우라는 사람의 이름도 우리한테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사실 그렇게까지 유명한 사람도 아니지만 이 프란시스코 바에우라는 사람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그림. 이 그림이 조세파 바에우라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바에우의 동생이자 고야의 아내.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코 이름이 똑같은 바에우랑 같이 친구이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여동생이랑 결혼을 하게 된 거죠. 호세파라고 얘기해도 조세파가 아니라 호세파. 스페인 사람은 제이를 H로 발음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호세파 바에우라는 여자랑 결혼을 해서 이렇게 초상화도 남겨졌어요. 그리고 이 작품도 당연히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페인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마드리드에 가게 돼요. 근데 아직 마드리드에 갈 때까지 벨라스케스래. 고야가 엄청 유명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엄청 유명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마드리드에 가서 레알 아카데미아 데 벨라스 아르테스 데 산 페르난도에 그러니까 고야가 떨어진 거기에 합격했던 사람이자 아까 친구였던 프란시스코 바에우 있잖아요. 바에우는 이 회원이었거든요. 이 프란시스코 바에우가 이 바에우가 고야한테 일거리를 준 거예요. 테페스트리 공장에서 뭐 카툰 이런 거를 그리는데 너도 이런 거 그리면서 돈 좀 벌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처형이죠. 처형. 자기 아내의 오빠니까. 그런데 또 내 친구이기도 하고 그 친구가 일거리를 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일거리를 줘서 이제 요런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해요. 요런 그림들.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야의 그림이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왜냐면 이 당시에 프랑스는 이제 신고전주의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왜냐면 이 작품이 1778년에서 79년. 프랑스 혁명까지 아직 좀 남았구나. 10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다비드가 이름을 막 알리기 시작한 그 시점인데 스페인에서는 사실은 아직까지 로코코 느낌이 조금 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 고야의 우리가 알고 있는 고야의 그림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다비드의 초창기 그림이 로코코랑 되게 로코코 스타일이었잖아. 그냥 완전하게 그런 느낌이에요. 요런 그림들을 그리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커미션도 받고 뭐 이런저런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 동시에 그러니까 고야가 뭐랄까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돈을 벌긴 하지만 가슴 속에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좀 무서운, 이건 1780년에 애칭으로 그려진 거거든요. 가로티드 맨이라고, 이제 목이 메어진 사람, 이런 거를,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뭐 요런 이 시리즈는 아니고 요런 시리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의 재난 시리즈라고, 요런 애칭을 만들기 훨씬 전에 요런 애칭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작품은 워싱턴 DC 내셔널 갤러리에 있네요. 제가 다 프라도 미술관에 얘기했다고 했는데 아닌 작품이 있네요. 애칭이라 그런지 파나라서 그런지. 어쨌든 요 작품도 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가 됐냐면, 이 작품은 전쟁의 재난 시리즈,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시리즈의 전초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고야가 요런 그림을 그린 동시에, 이게 1779년에 완성된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1780년에는 동시에 이런 파나도 했어요. 근데 이런 파나가, 그러니까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잔혹하고 뭐 이런 거는 유화 그림으로 그리지 않았어요. 이거는 파나고, 이거는 당연히 유화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좀 잔혹함을 보여주는 거는 다 애칭 파나로 했고, 요런 그림들은 유화로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 생활을 한 거예요. 이중 생활. 그런데 요런 그림들을 그리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릴 때 떨어졌던 아카데미, 왕립미술 아카데미에 이제 다시 이제 일원이 돼요. 회원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왕의 눈에 띄기 시작한 거예요. 왕의 눈에 띄기 시작했고, 우선 1786년에 찰스 3세, 이거 찰스라고 발음을 해야 될지 샤를이라고 발음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찰스라고 발음하는 거는 영어식 발음이어가지고, 그리고 샤를은 불어식 발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샤를이라고 할게요. 샤를 3세의 왕정 화가가 돼요. 1786년에. 그리고 나서 1789년에는 샤를 4세가 이제 완전히 고야를 신뢰하는 화가가 돼요. 화가가 되고, 그래서 너무나도 유명한 요 왕의 가족들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죠. 이 작품도 당연히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고, 이 작품은 워낙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게다가 이제 이 작품은 제가 오늘 썸네일로도 만든 작품이고, 그리고 제목은 스페인의 샤를 4세와 그의 가족, 약간 이런 작품이고, 당연히 왕정화가다 보니까 왕의 초상화를 그렸겠죠. 왕의 초상화를 그렸고, 그 다음에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작품의 영감을 받아서 여기 뒤에 고야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고야가
그림자 안 속에 이렇게 있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을 차용했다라고 알려진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벨라스케스의 작품, 고야의 작품 등등을 다 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왕정화가의 작품들은 왕들만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왕 가족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라스케스의 작품도 이 당시, 그러니까 이 작품은 1801년에 완성이 됐거든요. 이 당시에 벨라스케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왕족 아니면 왕족 화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벨라스케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고야는 가졌죠. 왕정화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라는 작품을 보고 이런 식으로 차용했다라고 해서 많이 알려진 작품이죠. 게다가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우리나라 정치 상황과 닮아 있다고 평가를 받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 이 샤를 4세의 당시 상황과 비슷했던 경우는 많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여기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왕이거든요. 샤를 4세. 근데 가운데 있는 어떤 여자가 정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왕의 부인, 여왕이겠죠. 루이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왕. 그런데 왕이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여왕이 중심에 있었죠. 왜냐? 당시에 샤를 4세가 왕이기는 하지만 이 아내 루이자가 이 스페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시대였대요. 그래서 진짜 권력은 루이자가 갖고 있었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왕은 샤를 4세. 그래서 고야는 그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권자인 여왕을 가운데 배치하고 그리고 왕을 살짝 오른쪽에 그리고 나머지는 가족들 그리고 자신은 그림자 속에 살짝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 샤를 4세 그리고 이 루이자가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대요. 굉장히 부정부패가 심해서 고야가 왕정화가로서 이런 그림들을 그리긴 했지만 동시에 이런 판화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고야 가슴 속에는 삐뚤어짐 아닌 삐뚤어짐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고의 작품들을 보면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자기가 왕정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은근하게 그 현실을 고발한 왕족의 초상화를 그리게 된 거죠.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하고 웃긴 거는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샤를 4세를 비롯한 여기 초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 작품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대요. 되게 웃기죠. 그리고 당시 왕정화가들은 왕의 초상화만 그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귀족들의 초상화도 그렸어요. 커미션으로 돈을 받고 그런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여기까지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초상화를 그렸는데 이 작품이에요. 이 작품도 고야의 작품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옷을 입은 마하. 그런데 이 작품은
요 작품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라 요 작품 때문에 유명한 거죠. 똑같은 인물인데 하나는 옷을 벗고 있는 마하, 옷을 입은 마하. 요것 때문에 유명한 거죠, 이 작품은. 이 당시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커미션 아닌 커미션?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자가 누구냐? 이게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 궁금증이잖아요. 당시에도 그랬대요. 그런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고도이라는 당시에 굉장히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귀족이 의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작품이 고도이가 이 작품과 이 작품 둘 다 고도이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어요. 두 작품 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되냐면요. 하나는 알바 공작의 부인이다. 그리고 고야가 때때로 바람을 피웠다. 라고 의심 아닌 의심을 받고 있는 여자다. 라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고도이가 그림을 부탁했는데 고도이의 와이프다. 라는 썰이 있대요. 그런데 워낙 옛날이고 진짜 만약에 고도이가 그림을 의뢰했는데 고도이랑 바람을 피고 있는 상황에서 고도이 와이프를 그렸다면 이거는 고도이 입장에서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약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좀 웃기다? 이해 안 가다라는 점은 고도이가 이 작품이랑 이 작품을 다 소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품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고도이가 권력을 잃고 망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813년에 종교재판소에서 되게 웃긴 게 이 작품뿐만 아니라 이 작품까지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압수당했대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랑 이 작품이랑 얼굴이 똑같고 하다 보니까 이건 옷 벗고 이건 옷 입고 하니까 뭔가를 상상하게 만든다 이런 식이라고 해서 당시 종교재판소가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압수를 한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고 원래 고도이가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나라가 이 그림을 갖고 결국에는 프라도 미술관에 지금은 소장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작품이 왜 외설적이냐? 당시에 누드 작품들은 되게 많잖아요. 누드 작품들은 되게 많고. 그런데 이 작품이 왜 외설적이냐 하면 여기 보통 당시 누드에서 여성의 음모를 그리지 않았거든요. 절대로. 근데 이 작품은 여성의 음모까지 그렸어요. 그게 당시 기준. 사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사람이 봐도 너무 야하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거의 224년 전, 220여 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우, 이거는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고도이란 사람이 자기 집안에 꽁꽁 싸매고 있었겠죠. 이런 스토리 때문에 이 두 작품이 되게 유명해졌죠. 그리고 요런 작품, 이 작품은 사실 문제될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작품을 그리던 고야가 동시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런 애칭, 요런 외설적인 누드, 요런 판화 이런 거를 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할 이야기인 너무너무 유명한 요런 작품도 이제 그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고야가. 그러니까
고야는 어떤 식으로 또 평가를 받고 있냐면, 실질적으로 프라도 미술관에서 예전의 왕정화가들, 그러니까 벨라스케스, 고야의 작품들을 일반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된 후에, 그러니까 19세기나 20세기의 화가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야를 올드 마스터의 마지막이자 모던의 첫 번째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작품들을 보면 정말 올드 마스터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작품을 보거나 이런 작품을 보면 모더니즘 같단 말이에요. 사회 현실을 보여주는 작품. 그렇기 때문에 모던의 첫 번째 시작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대요, 고야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 작품 이야기부터, 그러니까 요 작품을 그렸을 때 고야의 상황부터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고야? 저는 고야를 옛날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고야는 좀 좋아했거든요. 이성이 잠들 때 괴물을 생산한다, 괴물을 일깨운다, 약간 이 작품부터 해가지고 괜히 되게 멋지다, 약간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알고 볼수록 정말 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당시에 웬만한 깡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더 대단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되게 좋아하는 작가예요. 그래서 고야 이야기는 지금 제가 상황을 보니까 다음 주에 나머지 일생 이야기하고 바로 테이크 2 작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3주차 때 또 나머지 작품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라이브를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제가 이야기한 거 보니까.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